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오늘 밤 결정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그는 오늘도 부정부패를 밝혀달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의 3차례 폭력 전과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형을 모면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42살 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 전 안 씨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좀 제대로 좀 밝혀주십시오. 제대로. 비례가지고 부정부패를 심각하니까. 경찰은 안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피해 망상이 계속됐고 분노가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망상이 과도한 상태로 자신은 어떤 위해 세력의 지속적인 어떤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나 어려움이 컸다. 현재 경찰은 안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놓고 논의 중입니다. 안 씨가 9년 전 진주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일행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연기를 마신 주민 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상자는 당초 18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발인식은 내일과 모레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이번 방화 흉기살인 사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라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 씨는 범행 2-3시간 전에 방화에 쓴 휘발유를 직접 샀고 흉기도 2-3달 전에 미리 사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 발생 2시간 30분 전, 안 씨는 아파트 인근 셀프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안 씨를 기억했습니다. 한 10초 왔습니다. 오토바이. 이상한 낌새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정상인 듯한 보이더라고요, 저는. 새벽 0시 50분쯤 아파트를 빠져나온 안 씨는 휘발유 4리터를 구입해 1시간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새벽 4시 25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서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우발적이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휘발유를 집안에 들이부은 안 씨.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주방으로 던졌습니다.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는 흉기 2점을 챙겨 나와 대피하는 주민들을 공격한 겁니다. 방화에 이어 흉기 난동까지 범행 동선을 치밀하게 짠 것으로 보입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도 건장한 남성은 피하고 노약자나 여성들만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신체 건강하면은 어디 숨었다가 또 노약자가 내려오면은 나타나서 가격을 하고. 안 씨가 범행에 쓴 흉기는 2개월에서 3개월 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네, 피의자 안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따지면 8차례나 신고됐지만 경찰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점에 가슴을 쳤습니다. 폭력 전과가 3개가 있고 정신질환 치료 사실을 경찰이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합동 분향소에 조문하는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몇 번이나 신고 들어갔는데 왜 그 사람 도와를 안 합니까? 무사건부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피의자 안모 씨가 경찰에 신고된 건 지난해 9월 이후 8차례. 지난 2월과 3월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3차례 시비가 붙었고 위층 집 출입문에 3차례 오물을 뿌렸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에게 약이 든 커피를 먹였다며 자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술집에서 업주 등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 씨의 괴팍한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경찰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경찰은 안 씨의 범죄 행위가 무겁지 않다며 체포한 뒤 곧바로 풀어주는 등 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권유가 그러면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관리소에서 이 복도에 좀 CCTV를 달아주면 안 되겠느냐. 결국 총리까지 나서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보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응이 적절했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희생자 5명 가운데는 1급 시각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CCTV에서 쫓기듯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18살 여고생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화재와 흉기 난동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4층에서 불이 확산되고 있지만 바로 위 5층 복도는 조용합니다. 2층에는 안 씨가 휘두른 흉기로 숨진 18살 여고생과 중상을 입은 50대 큰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대피하다 변을 당했는데 이 여고생은 양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1급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더 대피가 안 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신속히 대피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대피 중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음성유도, 시각경보장치 등 안전장치는 복지관을 비롯한 공공시설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비상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문을 쾅쾅 두드려가지고 그분이 잘 나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고 대피로로 잘 안내만 해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실제 거주, 생활하는 곳에서 대피 경로와 요령을 평소 익혀두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의 이다혜 기자와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가족들, 유족들은 인재라고 말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기에 경찰 제대로 관리 못해서 생긴 결과 맞습니까? 네, 이 예견된 사고를 국가가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유족들의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민들의 수차례 신고에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방치하에 일어난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막 피해자 신상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지난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치료 기록이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경찰이 의사 동의를 받아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안 씨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안인득인가요? 네, 안임득 맞습니다. 그리고 42살로 알려져 있고 집행유예를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관련된 벌금형 폭력 전과 2개 합쳐서 모두 3개가 있었다는 점. 자,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지금 방금 전에 내려진 결정이라 저희가 정보가 들어온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조치를 안 한다면 정말로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가지 가치가 서로 부딪히는데요. 바로 환자의 인권과 공공질서, 안전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해서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고 취급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과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이건 있습니까? 네, 이 치료를 마치고 태어난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네, 지난해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에게 살해된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를 계기로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을 알려서
관리 감독을 받도록 길을 열어둔 건데요. 하지만 강제성이 여전히 부족해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서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좀 참고하거나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의료 선진국의 경우에는 네. 입원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보 열람이 쉽다는 게 특징인데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자신과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의료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는 게 의무입니다. 또 미국 뉴욕주의 경우는요, 응급 상황의 경우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사흘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경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뭔가 대책을 찾긴 해야 될 텐데 국무총리도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정부가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만 동부 화롄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은 TV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최근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협곡이 아름다운 화롄도 그중 하나입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병들이 떨어져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거실 조명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수도관이 터진 기차역 대합실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해 돌들이 무더기로 떨어졌고 오래된 건물은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화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대만 전 지역이 흔들렸고 대도시 도시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화롄 일대는 최대 진도 7의 강력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真的是蛮恐怖的，因为它摇了2次，蛮大的。 인근 지역 초등학교나 회사 등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지진을 피해 신속히 대피했습니다. 这一栋的7楼，81号的7楼之一，没有损伤，连员工都下来在公园集合这边。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롄 타이루거 협곡에서 관광객들이 낙석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 관측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며칠 내 규모 4 내지 5의 여진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만은 한국인 관광객이 매년 100만 명씩 방문하는 곳인데요. 오늘 지진이 발생한 화롄에 우리 관광객 피해가 있는지는 발생 초기라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준 기자입니다. 수도 타이베이에서 열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동부의 화롄은 자연 풍광이 뛰어납니다. 특히 해발 2,000m 산 사이로 이어진 타이루거 협곡은 자연의 신비로움이 드러난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한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화롄이 관광의 이제 메인 지역이기 때문에 대만 관광객의 한 70% 정도는 거의 화롄 지역을 방문을 하거든요. 하지만 대만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입니다. 화롄에서는 지난해 2월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해 17명이 목숨을 잃고 280여 명이 부상당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16년에는 남부 지진으로 100명 이상 숨졌고 1999년에는 규모 7.6의 강진으로 2,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화롄 지진으로 인한 한국 관광객들의 피해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베이를 포함한 전역이 흔들리면서 관광객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SNS에 땅이 갈라진 사진과 함께 땅과 건물이 흔들렸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건물에서도 소리가 났다 등의 글을 올리며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화재로 처참하게 변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내부가 공개됐죠. 300~400년 된 단단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노트르담 성당의 지붕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버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5년 안에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나무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나무 13,000여 그루가 겹겹이 떠받치고 있어 숲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노트르담 대성당의 지붕. La charpente de Notre-Dame, la forêt de Notre-Dame, c'est déjà un lieu assez mythique, qui fait rêver. C'est une charpente du XIIe siècle, qui est XIIe et XIIIe siècle, qui est encore intacte. 850년 전 중공 때 프랑스 북부에서 300에서 400년 된 단단한 참나무를 모아 쌓아 올린 이 지붕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지붕 복원에 필요한 목재는 최소 100년 이상 된 참나무 3,000그루. 하지만 프랑스 숲에서 공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구조물의 안전도 문제입니다. 화재로 800도가 넘는 고열이 건물 내외부에 가해진 데다 진화 과정에서 수천 톤의 물을 맞아 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먼저 첨탑 복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Enfin, un concours international d'architecture portant sur la reconstruction de la flèche de la cathédrale, nouvelle flèche adaptée aux techniques et aux enjeux de notre époque. 또 미국의 예술사 교수가 3D 정밀 설계 도면을 만들어둔 것으로 알려져 복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향후 5에서 6년간 성당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가수 최종훈 씨. 승리의 당톡방에서는 이 최종훈 씨를 위한 경찰의 비호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인기 가수라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서에는 무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기 가수의 음주가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가수 최종훈 씨는 차를 버리고 도망을 치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단속 경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파출소로 연행된 최 씨는 가수 신분을 감추고 직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함께 술을 마셨던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파출소로 찾아와 최 씨가 FT 아일랜드 멤버라고 밝히고 빨리 내보낼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파출소에서 가수의 음주 적발 사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보고했지만 최 씨 조사 문건에는 직업을 무직으로 표시했습니다. 최 씨의 단속 사실은 물론 면허 정지와 250만 원 벌금 처분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과 보도 무마 의혹에 대해 최 씨는 부인했고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찰도 용산경찰서장과 교통과정에 통신과 계좌를 분석했지만 특혜나 수사 외압, 보도 무마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착과 의혹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경찰은 최 씨에게 단속 경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정준영 단톡방에서 집단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불법 촬영 동영상물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피해 여성은 내일 정준영, 최종훈 이 두 사람을 집단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서 집단 성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된 건 2016년 3월 대화 내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정준영 팬사인회를 계기로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버닝썬 직원 2명, 사업가 박모 씨 등 단톡방 멤버 5명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들과 친분이 있던 여성 A씨도 동석했습니다. 당시 술자리는 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이어졌는데 A씨는 자리를 옮긴 직후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땐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서 당시 A씨와 관련된 사진들과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도 발견했습니다. 저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어렵게 사죄드립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 호텔을 빠져나왔던 A씨도 최근 이 사건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성폭행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일 정준영, 최종훈 씨 등 5명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종훈 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A씨와 동석한 건 맞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금 전 귀가했는데요. 경찰이 확보했던 그 마약 투약 정황들은 한때 내 여자친구였던
황하나가 놓은 덫이라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거죠. 경찰은 결국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초록색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박유천 씨.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눈은 어디다 입금하시죠? CCTV에 잡힌 영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혔던 어제와 달리 오늘 출석 때는 취재진을 피해 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오늘도 마약 투약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신체 대부분을 제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엔 과거 활동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제모를 해왔다고 밝혔고 경찰이 마약 구매와 투약 정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선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황하나 씨가 놓은 덫이라며 황 씨를 겨냥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된 만큼 대질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결국 경찰 조사실에서 마주 앉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휘성은 다음 달로 예정된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에이미의 폭로로 시작된 진실 공방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가수 휘성의 전국 투어 합동 콘서트. 갑작스레 공연이 취소돼 환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방송인 에이미가 남성 연예인 A씨와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함께 투약했다고 폭로한 뒤 휘성이 A씨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휘성 소속사가 어제 저녁 공식 입장에서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가운데 에이미는 SNS에 추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협박하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에이미가 녹취록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휘성 측이 녹취록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상황.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감사원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감사원 간부가 윤 씨의 별장을 드나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체포영장에는 감사원 간부 출신 A씨가 등장합니다. 윤 씨가 8년 전 A씨의 서울 방배동 단독주택을 지은 뒤 공사대금을 놓고 다툼이 생기자 협박한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공사대금 1억 원을 요구했지만 1천만 원밖에 받지 못해 나머지 돈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은 당시 감사원 간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의 별장에 검찰과 감사원 등 각계 고위 인사들이 드나든 의혹이 확인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수사단은 오늘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양입니다. 네, 윤 씨는 오늘 조사에서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하곤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윤 씨에 대해 20억 원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법률사무소 인근에서 포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입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대한 입장을 곧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김 차관이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좀 있으면 윤중천 씨가 체포되자 곧바로 자신을 정조준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나선 겁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윤 씨의 범죄 규모가 20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체포영장에는 윤 씨가 2008년 공동대표를 지낸 동인레저에서 투자금 14억 7천만 원을 챙기고 지난해 6개월간 대표를 맡았던 A도시개발 측에서 공사대금 등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5억 1천만 원 사기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동인레저 투자금 사기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카시트를 장착한 버스를 빌릴 수 없어 현장 학습을 취소한 유치원 상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카시트가 있어도 문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인증한 카시트가 아이들에겐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 유치원은 최근 현장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25인용 버스에 직접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부분이 많이 조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다리가 많이 아파요. 어깨가 불편해요. 50% 이상 아이들이 정부가 인증한 카시트를 구입해 설치했는데 정작 아이들에게 너무 작았던 겁니다. 만 5세예요. 저희 아이가 하기에는 솔직히 작아요. 안전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허리 부분만 고정하는 안전벨트가 있는 버스의 경우 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 카시트는 4개 제품밖에 없습니다. 아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9kg 이상과 18kg 이하의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3살과 4살 사이의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만 5살과 6살 어린이들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불편하면 안 되죠. 편안해야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이가 오는 곳에는 아이가 편안히 왔다 갈 수 있게 모든. 전문가들은 카시트가 아이들 체형에 맞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어른처럼 이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맞지 않는 벨트를 하게 되면 더 큰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유치원 교육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카시트를 달 수 있는 전세 버스들이 없어 현장 학습을 못 가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부처들이 내놓는 대책도 제각각입니다. 박권영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현장 학습이 줄줄이 취소되자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먼저 이뤄놓고 현실에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그냥 정말 탁상 행정인 것 같고요. 우리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기관에서 참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가 카시트 장착 의무와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까지 카시트가 없어도 어린이를 전세버스에 태울 수 있도록 했고 경찰청은 원칙대로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놓고도 다른 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카시트 구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이미 그 카시트를 마련하는 곳도 있고요. 일부 지역은 그 부분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원 자체 예산하고. 국토부와 경찰청 두 기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일단 예산으로 카시트를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그 카시트, 영유아 카시트를 장착하고 관리하는 의무는 여기에 운수업자가 하지만 그것을 정부는 관리 감독뿐만이 아니라 지원도 해야 된다. 전세버스 업계 등에게 예산을 지원한 뒤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관리시키자는 겁니다. 관련 법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할 경우 현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감추려고 의료 기록을 없애버린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분당 차병원 의사들인데 이들 가운데 2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전하는 사과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분당 차병원 소속 소아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차례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연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인정하시나요?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할 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분만 직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가 골절되고 내부 출혈이 생기는 걸 알고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사망 직후 뇌 초음파 진료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산부인과 주치의가 여성병원 부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진료 기록 삭제를 건의했고, 숨진 아동의 소아과 주치의는 전공의에게 기록 삭제 확인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이 태어날 때부터 위중한 초미수가라 낙상 사고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낙상 관련 의료 기록을 없애려 한 것은 과실의 증거를 감추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외에도 의료진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배달 음식을 훔쳐서 줄임배를 채우던 4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절도범 알고 봤더니 전국의 수배가 내려진 성폭력범이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배달업체 직원이 야식을 배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 한 남성이 오토바이로 다가오더니 배달통에서 음식을 꺼내 사라집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일대에서 이런 배달 음식 절도 사건은 신고된 것만 모두 13건. 치킨을 비롯해 피자, 햄버거, 김치찌개 등 사라진 음식들도 다양했습니다. 배달을 갔다가 내려와서 확인을 안 해보고 손님 집에 가서 음식을 드리려고 열었는데 음식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기분이 많이 나쁘죠. 음식물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노숙 생활을 하던 46살 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강 씨는 경찰에서 배가 고파 배달 음식을 훔친 뒤 놀이터 등에서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애처로운 사정에 단순 절도범인 줄 알았던 강 씨. 그런데 강 씨는 성폭행범으로 전국의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인천 부평에서 2건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성폭력 공중 밀집 장소 추행 관련해서 벌금이 나왔어요. 안면께 수배가 됐어요. 경찰은 강 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인천 부평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올해 1, 2, 3월 물가가 0.5%만 올랐습니다. 경기 후퇴한 반면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혼자 사는 20대, 30대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전혀 딴판이라고 하는군요. 그 이유를 김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0대 미혼 직장인 김모 씨는 즉석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을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른 가격 때문에 계산대 앞에서 자주 머뭇거립니다. 데이트할 때에도 지갑 사정이 신경 쓰입니다. 작년이랑 사실 지금이랑 먹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지출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둘이서 먹더라도 되게 저렴한 키오스크가 있는 그래서 그런 데를 주로 찾아다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는 사뭇 달랐습니다. 외식비와 각종 서비스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20, 30대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상품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냉동 즉석식품 등 간편식 물가가 급등했고 운동 강습료 같은 자기 개발 비용도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분식집 대표 1인 메뉴인 김밥은 6.2%, 라면은 4.6% 뛰었습니다. 정부는 역대급 저물가 시기라지만 2030 세대가 체감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청문 보고서는 끝내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내일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여 여야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위원장님의 굉장히 독단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이 후보자와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코드만 맞으면 무조건 임명을 강행한다.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서 해명 의지가 전혀 없고 다시 한번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촉구를 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인 10명을 못 채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박지원 의원님조차도 참석하겠다는 생각을 바꿈으로 해서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전자결제로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도 파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에 대해 한국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 사람은 봐주고 전 정권 사람은 안 봐준다는 건데요.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를 문재인 정부 인사 봐주기로 규정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보석 불허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보석 허가의 형평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모든 범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이 안 되고 김기춘이나 이제 양승태 분들은 수사가 완결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도 작아 보입니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 할 때 재판받았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전 공백증을 우려해서 불구속 재판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무리한 보석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의 형평성 지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성회권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 지사가 석방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석방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북한 비핵화는 무력이 아니라 대화로 풀자, 이런 메시지를 내놓아서 협상파로 불렸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런데 북한이 다른 사람으로 협상 책임자를 바꾸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나선 것인지 이동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북미 협상 파트너 교체를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정국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폼페이오가 아닌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나면서 처음에는 협상파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파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문 서명을 막은 사람이 폼페이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Would you agree that your description of Maduro also applies to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Sure. I'm sure I've said that. 하노이 정상회담의 책임을 미츠 고이크 대표에게 비난을 하면서 돌리고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 모독한 것에 대한 반박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가 여전히 좋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하늘과 바다에서 평양 방어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투 비행단을 찾고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을 지켜본 것인데요. 미국의 군사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끄떡 없다는 것을 과시하는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관문인 남포 바닷가에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위력을 보시고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특수한 비행 유도 방식이 완벽하게 검증됐다고 밝혔는데 정밀 유도가 가능한 신형 대전차 로켓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 북한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헬기에서 발사된 로켓이 전차에 정확히 꽂힙니다. 로켓 앞에 달린 렌즈를 통해 움직이는 목표물을 따라가 타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여기에 적외선이나 GPS 유도 방식을 더해 정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 해병대가 남포와 원산으로 상륙을 시도한다면 공기부양정과 상륙 전차를 파괴하며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틀 전에는 평양에서 40km 떨어진 평안남도 순천에 전투비행 부대를 찾았습니다. 평양 방어를 책임지는 부대로 최신 기종인 미그 29가 배치된 곳입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쉽게 당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저강도 무력 시위로 해석됩니다. 내년이 한국 총선이고 미국은 대선이거든요. 자신들이 내년에 도발할 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까지 들어있는 거죠.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연말까지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네, 이런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에게는 밀착하고 있습니다. 집권 후 처음으로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일본의 후지TV가 김정은의 의전 책임자 김창선을 러시아에서 포착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 기차 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부장이 다녀간 걸로 보아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특별 열차로 찾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거리는 700km 정도로 열차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역시 생전에 열차로 북러 국경을 넘은 바 있습니다. 회담 장소는 루스키 섬의 극동 연방대학이 유력합니다. 다리만 막으면 시내와의 연결을 차단할 수 있어 경호에 용이합니다. 러시아의 한 관영 매체는 17일에서 24일까지 캠퍼스 내 시설이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만나 경제 협력을 타진할 전망입니다. 공작을 아마 올해 말까지 다 이제 철수시켜야 되는 단기가 됐든 일정한 정도 계속 좀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특히 우방인 러시아와 밀착함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약화하려는 목적도 담긴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무대를 돌아다니며 지휘를 하고 또 연주 도중에 말로 지시도 합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이야기인데요. 모레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하모니,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오르는 연주자들. 조명으로 환해야 할 무대가 어두워지고 연주가 시작됩니다. 암흑 속에서 들려오는 비발디 사계. 시각장애 연주자들은 관객과 오직 음악만으로 깊은 교감을 이룹니다. 10살 피아니스트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합격한 첼리스트까지 시각장애와 발달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들로 꾸려진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지휘자는 장애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커다란 동작으로 움직이고 종종 연주자의 실수도 발생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완성해낸 아름다운 하모니가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한 소리로 낸다는 거는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연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무대에서의 성공은 세상을 살아갈 더 큰 힘을 안겨줍니다. 연주할 때 머리 긁는 것도 안 했고 손발 안 긁었고 팔 안 잊었어. 또 오늘 공연은 성공? 성공.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뷰티풀 마인드도 오늘 개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오늘 얇은 옷 차림으로 나오셨다면 중부 지역에서는 조금 쌀쌀하셨을 겁니다. 내일도 따뜻한 봄 기온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많은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밑돌 텐데요. 볕이 강하지 않아서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낮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다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낮에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내 구름이 많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이 많겠는데요.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 대구가 12도로 아침에는 평년 기온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온화한 봄 기운을 되찾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제는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얼굴.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42살 안인득입니다. 오늘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부자 동네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8번이나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경찰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힘센 사람들이 수사기관을 등에 업었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 부자 동네였다면 하는 절규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